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다자적 그 멀티래터럴, 다자적 그 고정원일 제도 중에 국제적 금본위 제도를 설명드렸고, 이제 국제적인 금환본위 제도를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금환본위 제도. 금환이란 무엇이냐? 이 금환을 또 역시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경제학 교과서가 없습니다. 왜? 환의 뜻을 모르니까요. 여러분, 환이 뭐라고 했죠? 제가 환율할 때 환은 외국 돈이잖아요. 그럼 금환은 뭐냐면, 금환도 이때 환이니까 뭔가 외국 돈이에요. 어떤 외국 돈이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금본위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통화를 금환이라고 합니다. 금본위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그러니까 금자는 금본위 제도라는 뜻이죠. 금본위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 돈, 그 외국의 돈. 예. 금본위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돈. 예를 들어서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하지만 브레튼 우주 체제라는 게 있거든요. 브레튼 우주 체제. 1944년 7월 달에 당시 2차 세계 대전이 이제 거의 연합국이 승전한 쪽으로 기울어 갈 때 1944년 7월 달쯤에 이제 연합국들이 다 모입니다. 연합국 대표들이. 당시 뭐 미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연합국 대표들이 한 44개 국가라고 그러죠. 이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존 메아드 케인즈 같은 분들이 막 맹활약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브레튼 우주에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국제통화제도를 만들자.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이 금본위 제도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산업은 점점 크다 보면 금에 대한 산업 수요가 많은데 이 통화로 이용해야 되니까 금이 이제 부족한 거예요. 금이 부족해지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장에 전비 조달해야 되는데 금본위 제도 하에서는 통화를 많이 찍어낼 수 없잖아요. 금본위 제도 하에서는 통화를 많이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금본위 제도에서 탈피합니다. 그냥 일반 종이돈 찍을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국제적 금본위 제도죠. 예, 이 국제적 금본위 제도가 허물어집니다. 허물어져 갖고 예전에는 여기에 익숙해 있던 그런 주요 선진국들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도대체 환율을 어떻게 정해야 돼? 이런 식으로요. 혼란에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금본위 제도 하에서는 참 만성적인 경상국의 적자를 본 나라가 반드시 생깁니다. 만성적인 또 흑자를 본 나라가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고 하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떠나서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이 금본위 제도 하에서는 찍어낼 수 있는 종이돈의 양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보유량이죠. 금보유량이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전비 조달을 위해서 막 종이를 막 찍거든요. 그러려면 금본위 제도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국제 금본위 제도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이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사라예보의 총성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제1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해가지고 이 계기로 국제 금본위 제도가 흐트러졌습니다. 그래갖고 환율제도에서 여러 혼란기를 이제 거쳤고, 그 다음에 또 이 금본위 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케인즈가 금본위 제도는 야만의 산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통화제도로 가야 된다. 금본위 제도 폐지하고 그냥 종이돈을 재량으로, 정책당국의 재량으로, 중앙은행의 재량으로 돈을 찍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관리통화제도에 대한 제언이 케인즈로부터 나왔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서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 일부 국가들이 금본위 제도로 복귀하긴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혼란스럽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용 금도 또 많이 필요한데 언제 돈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금을 자꾸 비축해야 되느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가지고 1944년에 7월 달이죠. 예, 브레튼 우즈, 그러니까 뉴햄프셔의 브레튼 우즈,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 브레튼 우즈. 미국 뉴햄프셔의 브레튼 우즈라는 여기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연합국 대표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IMF도 만들자. 월드뱅크죠. IBRD도 만들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오늘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제 국제 금환 보이제도를 만들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그러면 44개국 대표 나중에는 이게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하게 되지만요. 그러면 그 중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그러니까 그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금보이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자국 통화에 금보이제도를 취하지 않아요. 자국 통화 제도에서 금보이제도를 통하지 않는데 이제 환율을 정할 목적으로 국제적인 환율을 정할 목적으로 그 미국만 금보이제도를 채택을 합니다. 미국만. 근데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완전한 금보이제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미국은 금보이제도 해갖고 달러화하고 중앙은행이 달러화하고 금을 바꿔주는 그런 제도를 일단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해갖고 그 미국만 금보이제도를 채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미국의 달러화가 바로 골드 익스체인지, 금환이 되는 거죠. 금보이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돈.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에서는 미국의 달러화가 금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환 보이제도는 뭐냐면요. 금환 보이제도. 골드 익스체인지 스탠다드 시스템이죠. 네. 이제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와 금환인 외국 통화예요. 아까의 이 경우는 미국 이외의 지역의 나라의 중앙은행이 자기 나라 돈하고 금환인 달러와 금환인 미국 달러와 사이의 태환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나라 돈 가져오면 그 미리 정해진 그 비율에 따라서 달러 달라고 하면 달러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달러를 가져오면 또 자국돈 줘야죠. 그러니까 자국돈하고 달러하고를 태환해 주는 걸 보장해 주는 이런 제도가 금환 보이제도예요. 금환 보이제도. 그러면 브레튼 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944년에 시작한 겁니다. 이 브레튼 우드 체제 하에서의 국제적인 금환 보니 제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각국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하고 금환인 달러화죠. 달러와 사이의 태환을 보장해줘요. 자국 통화는. 이렇게 보장을 해주게 되면 만약에 자국의 국민들이 다 와갖고 달러를 다 달라고 그러면 한국 같으면 원화 가져와서 달러와 다 달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달러가 부족해지잖아요. 부족해지면 이 달러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데 달러를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오게 되면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금을 가져가면 미국에서 달러화를 줘요. 또 역으로 달러화가 지금 쌓여가지고 우리나라에 달러화가 쌓였는데 이거 그래도 금으로 갖고 있는 게 좋겠지? 하게 되면은 미국 중앙은행이 요청을 합니다. 한국은행이 미국의 중앙은행 페드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거기서 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에서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자국 통하고 달러화 사이의 태환을 보장해 주고 미국 중앙은행은 여타국 중앙은행을 상대로 자기네 돈인 달러하고 금 사이의 태환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니네 중앙은행이 달러 가져와 그러면 금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죠.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거 언제든지 하시라도 금으로 바꿔준대.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국제적으로 달러가 생기니까. 그러면 일단 굳이 모든 나라가 금보이제도를 취하지 않아도 이제는 미국만 금 보유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각국의 중앙은행은 막 그렇게 의무적으로 막 금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금보이제도가 아니니까. 그러면 미국만 금 보유하면 되고 나머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을 산업용으로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브레튼 우드 체제 하에서의 국제적 금환 보이 제도입니다. 1944년에 합의가 되고 1945년에 IMF하고 IBRD가 성립하면서 이제 국제적인 금환 보이 제도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채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국제적인 금환 보이 제도 하에서는 그럼 아까 우리 금보이제도에서는 금평가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금환 보이제도 하에서는 금환평가가 있는 겁니다. 금환. 골드 익스체인지죠. 골드 익스체인지 페리티. 골드 익스체인지 페리티입니다. 자, 그러면 금환인 1달러가 예를 들어서 한국이 이 체제에 가입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금환 1달러가 1,000원이에요. 그리고 일본도 역시 가입해서 금환 1달러가 100엔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 약조를 한 거예요. 그 비율들을. 약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한국은 1달러가 1,000원이고, 금환 기준으로, 일본은 금환 1달러가 100엔입니다. 그러면 일본 돈 1엔은 한국 돈 얼마죠? 금환 평가로 10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금수송점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국제적인 금환보유제도 하에서는요, 각국 사이의 환율이 바로 이 금환 평가로 고정됩니다. 금환 평가로 고정됩니다. 금환 평가로 고정됩니다. 아시겠죠? 금환 평가로 고정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고정환율제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일단 국제적인 고정환율제가 되는데요. 제가 이 페그 환율제를 설명드리기 전에 뭐 이왕 브레튼 우즈 체제가 나왔으니까요. 브레튼 우즈 체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 이렇게 해서 1944년에 합의가 이뤘고 1945년부터 이제 국제적으로 환율이 안정화됐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상태에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 브레튼 우즈죠.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누적되는 거예요. 누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정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고환율이 돼가지고 미국하고 수출하는 관계에서 미국에 수출 많이 하고 미국 건 수입을 짓게 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그 미국 돈의 가치가 그 높으니까 수입은 많이 하고 수출 조금밖에 못 하니까 미국은 경상수지가 엄청나게 적자가 누적되는 거예요. 미국이. 예. 미국이 이렇게 누적이 됩니다. 예. 이렇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 구도화에서 나름대로 뭐 열심히 뭐 미국이 이런 이 페리티죠. 이 페리티를 이렇게 조정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도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적자가 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이 불안해요. 미국의 저렇게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누적된다. 그리고 누적되니까 우선 달러화가 나중에 이 금환 이 비율을 또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조절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환 1달러를 1,000원에서 뭐 1,500원으로 이렇게 바꿔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서로 합의해가지고 바꿀 수 있고 불안해. 그러면 이 1,000원이 한국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에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떨어지기 전에 아예 금을 확보하자 그래가지고 미국의 중앙은행에 지금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가지고 미국의 중앙은행에다가 태환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약속한 게 있으니까, 합의한 게 있으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금을 계속 내주거든요. 그럼 미국이 금을 아무리 많이 쌓았다고 하더라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달러 갖고 와서 금 태환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이제 미국이 그 금을 자꾸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이제 금이 재고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제 금이 쉽게 말하면 거덜이 나요. 거덜이 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금보유 제도를 택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국 국민 상대로는 금태환을 안 해줬어요. 금태환을. 이런 식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저 외국의 중앙은행을 상대로 해서는 금을 금을 내주는데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조금 요청이 오다가 점점 요청이 많아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요청이 많아지니까 이제 드디어 이러다가는 미국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이 바닥이 나게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1971년 8월 15일입니다. 아마 8월 15일일 거예요. 미국 시간일 거예요. 미국 시간이니까 우리나라 광복절 다음 날이겠죠. 그죠? 1971년 8월 15일 날 당시 대통령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세계 여러 나라를 상대로 바로 이 태환을 이 태환을
못 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금태환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1971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제통화제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니까요. 이 선언으로, 닉슨의 불태환 선언으로 브레튼 우드 체제는 종식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브레튼 우드 체제는 1944년부터 1971년까지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국제적인 고정화일 제도도 여기서 종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선진국들은 자유변동환일 제도로 이렇게 환율 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킹스턴 체제라 그러는데, 킹스턴 체제로 이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경제학 교과서도 많이 바뀌는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고정환율제를 가지고 경제 이론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제 변동환율제도로, 특히 자유변동환율제도까지 생기니까 이제 경제학 교과서들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이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 고정환율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경제를 아시기 위해서는요, 아셔야 됩니다. 또 경제 역사를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되고요. 또 어차피 이 체제에서 우리가 많은 걸 시사받을 수 있거든요. 이걸 아시게 되면 내공이 깊어집니다. 또 그 다음, 어차피 설사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적더라도 엄연히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강의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를.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고정환율 제도 중에서 다자간 고정환율 제도일까요? 다자간 제도. 이건 이제 일방적인 유닐래터럴 한 게 있죠. 그냥 자기 혼자 어떤 나라를 정해가지고서 고정환율 제도를 정하는 게 있는데요. 그걸 패그 환율 제도라고 합니다. 패그는 못 이렇게 박는 거를 패그라 그러죠. 못 박는 걸 패그. 그러니까 패그드 익스체인지 레이트 시스템이죠. 익스체인지 뺐습니다. 이게 길어져 갖고. 이건 뭐냐면요. 한 나라가 자국 통화의 가치를 기축 통화급 외국 통화의 가치하고 일정 비율로 고정시켜. 패그 시켜요. 못 박아요. 그래갖고 유지시킨 제도입니다. 이거는 여러 나라 사이가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서만 고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홍콩은요, 자국 통화를 미국 달러에 패그 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에. 예컨대 미국 1달러는 뭐 홍콩, 예컨대 6 홍콩 달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예 6.몇 홍콩 달러 혹은 7.몇 홍콩 달러 이런 식으로 아예 고정시켜가지고 그걸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홍콩과 미국 사이의 관계에서는 고정환율이 유지됩니다. 고정환율. 이건 이제 미국이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홍콩 입장에선 미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의 돈의 가치가 미국 돈의 가치하고 국제적으로 볼 때 같이 움직이는 거죠. 홍콩 돈의 가치가. 홍콩 돈의 가치가 미국 돈 가치하고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패그 환율 제도거든요. 이 패그 환율 제도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고정 환율 제도예요. 다자간 고정 환율 제도가 아니고 특정 국가가 자기네가 선택할 수 있죠. 유로를 택할 수도 있고 혹은 달러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자기네 입장에서 기축통화급 그런 통화하고 자기 나라를 이렇게 아예 딱 선언합니다. 선언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고정환율 제도니까요. 그럼 이래가지고 예컨대 홍콩이라고 그러면 홍콩 당국이 선언합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는 이게 환율이죠. 달러 값이죠. 달러. 홍콩 입장에서 달러 값을 예를 들어서 그냥 편의상 7이라 그럴까요? 7달러라 그럴까요? 7달러 이런 식으로 7 홍콩 달러 HKD라고 씁시다. 홍콩 달러 7 HKD로 고정을 했어요. 고정했다고 칩시다. 고정을 해서 환율이 앞으로 이렇게 그러면 홍콩 당국에서는요. 홍콩 당국에서는 반드시 만약에 이 환율화에서 초과 수요가 생기면 초과 수요를 자기가 흡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생기면 팔아주고 초과 공급이 생기면 달러를 계속 사들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제 홍콩 입장에서 패그를 어느 수준으로 시켜야 될까요? 잠깐 지울까? 네.
다시 그리겠습니다. 다시. 달러 값이죠. 달러 값이고 7HKD. 7HKD로 이게 팩을 시켰습니다. 팩을 시키는데 만약에 그 홍콩하고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그 외환 수요 공급이 흔히 말하는 펀더멘털이죠. 그 대체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대체로 달러 공급이죠. 외환 공급. 그리고 외환 수요입니다. 대체로 이렇게 형성된다고 치면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자유변동 환율제도였다면 이 지점에서 환율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홍콩 당국이 그 패그 환율을 이렇게 정해놨다고 치면 그러면 여기서 외환에 초과 수요가 생기죠. 초과 수요. 그럼 홍콩은 7HKD로 저 환율을 딱 정해왔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국민들 상대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세계 상대로 또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초과 수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보유 외환을 홍콩의 금융청에서는 보유 외환을 계속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매각을 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환율이에요. 만약에 이 구도로 결정했으면 이게 저환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환율의 폐해를 홍콩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홍콩 당국은 절대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현명하죠. 어떻게 될까요? 패거를 여기다 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얘는 굳이 예를 들어가지고 패거를 시킬 때 여기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같아도 만약에 여러분이 그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분이라 그러면 패거를 1순위에 저환율로 시키겠습니까? 아니죠. 고환율로 시키는 거예요. 고환율로 시킵니다. 여기에 패거를 시켜요. 패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예는 좀 잘못 들었지만 현실적이하고 다르지만 간단히 말하면 한 9HKD 정도로 패거를 시키는 거예요. 패거를 시키면 어떻게 하죠? 패거를 여기 시키게 되면 이게 고환율이죠. 고환율. 패거를 시켜놓게 되면은 외환의 초과 공급이 계속 생기죠. 외환 시장에 초과 공급이 생기면 홍콩 당국이 계속해서 홍콩의 금융청이 계속해서 이거를 사들여줘야 되죠. 그죠? 사들여줘야지 이 환율이 유지되잖아요. 계속. 만약에 이걸 사들여주지 않으면 초과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떨어지니까 자기네가 새로운 패그율의 외국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보유 외환은 홍콩의 외환 보유고는 계속 올라가고 경상수지는 흑자가 되는 거죠. 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패그 제도를 활용할 때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명한 정부라면 패그 제도를 시행할 때 반드시 그 패그율을 고환율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홍콩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